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 정비가 대선 이슈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입주 30년 된 아파트가 무려 28만 가구 정도가 곧 나올 예정이에요. 아시겠다시피 90년대 초반에 일기 신도시가 지어졌는데 지금 2022년이니까 이미 30년 연한이 된 것도 있고 초중반에 지어진 거니까 이제 한 4, 5년 내로 약 28만 가구가 입주 30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정비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를 지을 당시에 뭐 30년 정도 뒤를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라는 것들의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현재 용적률이 일산 같은 건 좀 납니다. 169%고 그러나 다른 지역들 평촌은 204%, 그 다음에 중동은 226%, 3번은 205%이 정도 되다 보니까 평촌, 중동, 3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분당이 184%고 일산도 169%인데 이런 것들도 기존의 그 지구단위 계획별 용적률을 따지게 되게 되면 거의 재건축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좀 완화시켜줘서 특별법을 적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용적률 상으로 지금 재건축이 불가능하니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양당 후보가 지금 내용은 일기 신도시를 정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좀 약간 틀린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자, 일기 신도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실 텐데 주차는 엄청나게 불만족스럽죠. 예, 불만족이 상당히 많죠. 만족보다는. 상하수도 부직도 당연히 불만족이 좀 더 많고요. 방법 안전에 대해서는 꽤 안전한 편입니다. 신도시의 꽤 안전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소음 진동이라든가 단열 방풍이라든가 실내 공간 배치는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분들은 인프라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데 집이 낡았기 때문에 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영원히 굉장히 다른 타 지역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이 정비구역을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는 몰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만여 가구가 노후주택 기준이 입주 30년 차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 4년 정도 뒤면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도라 그러면 서울 전체에 있는 노후 아파트 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죠. 이것들만 잘 정비하더라도 서울과 근접한 서울급과 맞먹는 일기 신도시의 어떤 공급을 확대시키게 되면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꽤 줄 것 같기 때문에 비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을 좀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주민들의 선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사실 재건축으로 가긴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센티브와 특별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해달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우리 뭐 20층 지을 거 30층 짓게 해주면 뭐가 뭐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 평가라든가 환경 평가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밀집을 공급 부족하다고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진 않아 보여요. 대신에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일기 신도시에 많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다 재건축이 아니고 단지별로 굉장히 특화가 될 거예요. 단지별로 평균 용적률이 아까 200%, 180%, 뭐 170% 이랬지만 그 단지, 그 도시 내에서도 용적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도 있고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리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재건축을 해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고 사업성이 괜찮다 싶은 것들은 재건축을 우선하겠죠. 다만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한테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재건축을 선호를 하죠. 아무래도 어떤 신공법이라든가 뼈대를 남기고 하는 사업보다 완전 전면 철거한 다음에 새롭게 짓는 신공법 자체를 더 많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일기 신도시에서는 지금 같은 어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면 이거 일기 신도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이 대안이구나, 리모델링이 주된 사업 방식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실제로 성남시가 조사한 분당 공동주택 125개 단지의 용적률 현황에 따르면 여분의 용적률을 활용해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제로였답니다. 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사업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재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 제로 수준. 와, 그러니까 분당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었잖아요. 184%의 용적률을 가지고도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게 제로라 그러면은 뭐 중동이나 삼본이나 평촌은 볼 것도 없겠죠. 예, 이거는 다 재건축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고 있고 시장이 9조 원 성장했는데 기존에 1조 3천억에서 9조 원 성장했으니까 무려 7배나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평당 5,200만 원의 송파구 역대 최고 분양가드 흥행, 송파 더 플래티넘이 2,599대 1이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에서 일반 분양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즘 짓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예쁜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빼곡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용적률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더 살을 붙이는 형태다 보니까 용적률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빽빽한 어떤 쾌적성 이런 것들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큰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소유주들 입장에서 제도적인 강화책을 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쾌적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신축과 재건축 신축의 가격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을 선호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이지만 송파구 내에서 어떤 중심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곽. 송파구 중에서는 외곽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그 평당 가격이 5,2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렇지만 2,600대 1을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 찾게 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좀 더 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참고로 이 송파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쌍용건설이거든요. 쌍용건설이 여러분들 그 재건축이라든가 정비구역에서는 여러분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죠. 한 10대 메이저 건설사가 거의 다 휩쓰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쌍용건설이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예전부터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최강자 수준이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막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레미안이나 자이라든가 아이파크라든가 프로지오 이런 데서도 리모델링 사업부를 별도로 둬서 추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쌍용은 예전부터 그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2000년대 중반서부터도 그 리모델링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제로 실적도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쌍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쌍용건설 및 요즘에 포스코건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30년 연은 채워졌고 일기 신도시의 사람들은 신축에 대한 염원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한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그 보완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내력백 철거 같은 것들이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죠. 내력백 철거가 나지 않게 되면은 모양을 이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약간 길쭉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집 모양이. 그럼 길쭉한 형태가 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약간 동굴처럼 되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어떤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보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미리미리 리모델링 준비를 좀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추진한 단지가 총 98곳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가 42곳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그중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성남의 한솔마을 5단지는 신도시 등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분당의 무지개마을, 그 다음에 매화마을 1단지, 느티마을 3, 4단지 주로 성남시 쪽이 많이 하네요. 이런 쪽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받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삼본에서는 18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발대식을 열고 리모델링 연합회를 했고요. 그 다음 평촌 같은 경우에도 범계역이죠. 범계역 앞쪽에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명령 2단지와 3단지가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 일산과 부천 중동은 아직은 없지만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226% 평균 용적률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90% 이상은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리모델링 활성화가 빠르게 추진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일부 역세권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지 혹은 준주거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요거는 단지별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좀 나눠질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수를 늘리는 방식. 그러니까 수직 증축 같은 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내 집만 수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수직 증축은 위로 올리는 겁니다. 14층 이하는 2개 층이고 15층 이하는 뭐 3개 층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별동도 짓습니다. 별동도 지을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공법으로는 뼈대 세워놓고도 지하를 팔 수 있다. 그래서 더 넓혀지는 거고 특히나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28년도 3월달에 안전진단 강화가 됐기 때문에 30년 원 채운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잘 추진이 안 되죠.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추진들 하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특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건축이 이렇게 규제했을 때는 더 사업성이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2014년 4월 수직중축 리모델링을 허용했고 지금 현재 층수가 14층 이하라면 15층 이하라면 2개 층 15층을 초과한다 그러면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수직중축은 허용이 됐어요. 근데 수직중축에 대한 허가가 잘 안 나온다는 건 좀 함정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통과가 된 상태고 종전가구 대비 15% 일반 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일반 분양 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직중축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것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성지아파트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수평중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울러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사업성을 높여줄 가구 간 내력벽. 이 내력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집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옛날 복도식 아파트는 여기 계단이고 양쪽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집 정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복도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내력벽이 요겁니다. 집과 집 사이를 지탱하는 벽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철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집 구조를 이렇게 늘려고 여기다 뻗어 나가서 이런 식으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차처럼 되죠. 기차처럼 길다란 바나나처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는 좀 어두운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게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집은 별동을 만들어 짓든 수직중심을 올려주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아니 옆으로 하나 더 늘리던 이런 식으로 가야줘야 되는데 내력벽 철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길다랗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아직도 안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미뤘냐면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5년 말 허용하겠다는 걸 2016년 8월에 재검토하기로 한번 미뤘어요. 근데 이때 허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또 미뤘습니다. 언제 미뤘냐면 2019년까지 미뤘습니다. 2019년 3월 뒤에는 안 나왔지만 2019년 말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때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안 하고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6년째, 거의 이제 횟수로는 7년째, 수직중축의, 그 내력적 철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건설사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보게 되면은, 뭐 요즘 공법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내력적 철거에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광주에서 또 현산이 일 하나 터뜨렸죠. 외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또 안전성 문제가 검토가 또 강화된다고 하게 되면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 또 더더욱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갑자기 드네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고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